엄마, 왜 우리만 몰랐나요? 재벌의 전처가 고철을 주운 진짜 이유. 이게 말이 되나? 태산 ENC 대표 강현수는 벤츠 S클래스 뒷좌석 고급 가죽 시트에 몸을 기대고 있었다. 새벽 2시 30분 낮에는 금융과 트렌드의 심장부였던 강남의 화려한 테헤란로. 간판들이 하나둘 빛을 잃고 그 뒤편의 낡고 좁은 뒷골목에는 축축한 습기와 어둠만이 스며 있었다. 그는 방금 마무리된 대형 투자 유치 기념 모임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몸은 고단했지만 머릿속은 수천억 원 규모의 다음 프로젝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 차요. 헤드라이트 불빛이 좁은 골목 모퉁이를 돌아 나오는 그림자 하나를 포착했다. 저 앞에 한 여인이 사람의 키를 훌쩍 넘는 높이로 고철을 쌓은 리어카를 힘겹게 끌고 있었다. 리어카. 바퀴가 울퉁불퉁한 보도블록 틈에 걸릴 때마다 덜그럭하며 내는 쇠에 부딪히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찢는 듯했다. 소리는 처절했고 그 무게는 보는 사람의 어깨까지 짓누르는 것 같았다. 사장님, 저기 위험해 보이는데요. 새벽 강남 뒷골목은 노숙인이나 별의별 일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 게. 운전기사 박 씨가 사이드 미러로 현수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현수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혔다. 그의 눈빛은 찰나의 순간 여인의 구부정한 실루엣에 완전히 고정되었다. 익숙하다. 너무 익숙하다. 그는 알 수 없는 불길함과 함께 심장이 미친 듯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 구부정한 자세, 낡아빠진 파란색 작업용 점퍼, 그리고 길가에 놓인 무거운 주물 덩어리를 집어들 때에 그 오른쪽 어깨를 깊숙이 비틀어 사용하는 특유의 동작까지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의 뇌리를 스치는 영상과 현재 눈앞의 현실이 겹쳐지기 시작했다. 차가 거의 멈추다시피 했을 때 여인이 리어카의 무거운 철판을 싣기 위해 상체를 숙였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핏줄이 선명하게 드러난 오른손등을 얇게 스쳤다. 흉터. 현수는 숨을 멈췄다. 꽃잎 모양으로 지름 약 5cm 크기로 퍼진 화상 자국 10년 전 장난치다 뜨거운 주전자를 끌어내리려는 갓 7살이던 딸 미주를 향해 쏟아지던 끓는 물을 자신의 몸으로 감싸 막아섰던 그날의 흔적이었다. 응급실에서 화상치료를 받으면서도 아이들이 놀라지 않았나? 자신의 미술 작업을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던 그녀의 우아하면서도 강인했던 얼굴이 10년의 시간을 넘어 현수 앞에 다시 나타났다. 인이나? 현수의 입에서 쉰 듯 목매인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 소리에 여인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새벽의 차가운 습기에 젖은 고양이처럼 초췌한 얼굴, 푹 눌러쓴 모자 아래로 드러난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다. 세상을 꿰뚫어 볼 듯 예리하면서도 잃어버린 무언가에 대한 애틋함이 서려 있는, 오직 이나만이 가질 수 있는 눈빛. 누구세요? 잘못 보셨어요. 목소리는 마치 사포에 갈린 나무처럼 갈라지고 있었다. 이나는 리어카 손잡이를 움켜쥐고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시선은 현수의 고급 수제 맞춤 정장, 그가 타고 있던 검은색 대형 벤츠의 광택, 그리고 자신의 지저분하고 상처투성이인 손을 빠르게 스치며 극심한 수치심과 공포를 드러냈다. 잘못 보셨어요. 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나는 거의 달아나듯 리어카를 끌고 골목 저편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빈 깡통과 철근이 덜그럭거리며 내는 소리가 비명처럼 점점 멀어졌다. 현수는 그 자리에 석상처럼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손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공기 중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썩은 음식물과 폐지 타는 냄새도
차 문을 열고 내리는 박 씨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느껴지지 않았다. 이럴 수가. 태산이엔시의 대표 강현수. 건설업계에서 미다스의 손이라 불리는 그 남자의 전처. 명문대 미술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유명 갤러리에서 여러 번 전시회를 열었던 그 우아하고 자존심 강했던 인하가 새벽거리에서 겨울 한파 속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고철을 죽고 있다니, 그 충격은 마치 영화의 물속으로 던져지는 채찍과도 같았다.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습니다. 감기라도 드신 것 같습니다. 박 씨가 다가와 현수의 어깨를 잡았다. 현수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박 씨, 방금 그 여자 혹시 내가 아는 사람이었을까? 예. 저도 밤에 길거리 청소하시는 분들 가끔 봅니다만 사장님, 요새 세상이 어디 그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대기업 상무하시다가 지하철에서 노래 부르시더라고요. 흔한 일입니다. 현수는 박 씨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못했다. 그는 다시 차에 올랐다. 그냥 가자. 그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리고 있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현수의 머릿속은 수많은 파편이 충돌하는 혼란 그 자체였다. 10년 그 긴 세월 동안 그는 인하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아니, 알아야 한다는 내면의 목소리를 무시했다. 자신의 배신과 잘못을 마주하기가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녀가 자신이 준 거액의 위자료 5억으로 작은 작업실이라도 얻어 편히 살고 있으리라. 행복한 새 삶을 살고 있으리라. 스스로를 속여왔다 하지만 그 아니란 착각은 이 순간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그의 손등에도 아내와 함께했던 추억의 상처가 고통스럽게 떠올랐다. 현수의 마음은 10년 전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치명적인 날로 돌아갔다. 그날 밤 그는 넥타이를 풀어 해친 채 집에 돌아오자 마자 서재로 직행하여 미리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챙겼다. 안방에서는 이나가 아이들의 알림장을 꼼꼼히 확인하며 초등학교 1학년이 된 미주의 미술 준비물인 유화물감 세트를 정리해주고 있었다. 이나, 좀 이야기할 게 있어. 중요한 일이야. 현수의 목소리는 평소의 다정함을 잃고 차갑게 굳어 있었다. 이나는 눈가에 피로도 있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 있어? 오늘 회사 일이 많이 힘들었어? 내가 따뜻한 유자차라도 타줄까? 그녀는 언제나처럼 현수의 피로를 먼저 살피는 다정한 아내였다. 우리 이혼하자. 현수의 입에서 차갑고 단호한 한마디가 튀어나왔다. 이나의 얼굴에 돌연 생기가 싹 가셨다. 마치 화가들이 사용하는 유화 캔버스에서 색이 일순간 사라지듯 창백해졌다. 뭐? 무슨 소리를 갑자기 왜? 그래, 농담이지. 대체 무슨 일인데 이렇게 갑작스러워? 더는 같이 살 수가 없어. 우리 이혼하는 게 서로에게 좋겠어. 내 마음이 변했어. 갑자기 무슨 변명이야? 우리 뭐가 잘못됐는데? 지난주에 미주랑 같이 놀이공원도 갔잖아. 미주랑 윤호는? 애들 앞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장난치지 마. 이나의 목소리가 격렬하게 높아지기 시작했다. 현수는 죄책감에 침대에 걸터앉아 마주보는 그녀를 똑바로 보지 못하고 바닥에 카펫 무늬만 응시했다. 사실 그때 그의 회사가 아니라 현수가 몸담고 있던 장인어른의 선우건설이 무리한 투자와 갑작스러운 금융시장 악화로 인해 부도 직전에 놓여 있었다. 현수는 회사 회생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수백억 원 규모의 자본을 메울 길은 없었다. 유일한 구원의 손길은 대기업 중의 대기업 한송그룹의 외동딸 한유진 씨에게서 뻗어나오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내민 조건은 명확했다. 선우건설을 살리고 싶다면 현수의 능력을 인정하지만
아내를 바꿔라, 이혼, 그리고 한유진과의 재혼. 현수는 자신의 야망과 회사를 위해 그 거래를 받아들였다. 위자료는 충분히 넉넉하게 줄게. 현금으로 5억, 그리고 아이들 양육권은 내가 가져갈 거야. 너는 아이들을 포기해야 해.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5억? 그 돈 때문에 우리 가족을 팔아넘겨? 미쳤어? 이나가 벌떡 일어섰다. 그녀의 눈에는 폭풍전야처럼 눈물이 고여들었다. 나 없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 미주는 아직 7살이고 윤호는 5살밖에 안 됐어. 가장 엄마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나이야. 당신은 아이들 앞에서 늘 회사 일만 생각했잖아. 그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거야. 당신은 그 돈으로 미련 없이 새 인생을 살아 당신의 그림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고. 돈이 전부야? 당신 눈에 나는 그냥 돈으로 처분할 수 있는 폐기물이야? 우리의 사랑, 우리의 함께 그린 미래, 우리의 10년이라는 시간이 전부 숫자 5 뒤에 0이 개수보다 못한 거야? 이나의 외침에 현수는 조용히 A4 용지 3장으로 이루어진 서류를 내밀었다. 이혼 합의서. 그 서류를 보자마자 이나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서류를 집어들고 갈갈이 찢어버릴 힘조차 없어 그저 떨리는 손으로 문구들을 더듬었다. 강현수, 너 정말 비정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당신이 바람을 피웠어? 나한테 질렸어? 넌 아무 잘못이 없어. 모든 게 나의 이기심 탓이야. 미안해. 그러나 그의 미안해는 이미 진심이라는 빛을 잃은 공허한 말이었다. 사흘 뒤 이나는 미주와 윤호가 학교와 유치원에 간 사이 자신이 결혼 생활 내내 사용했던 이젤이나 그림 도구도 챙기지 않은 채 작은 여행용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다. 현수는 침묵 속에서 창가에 서서 그녀가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길을 걸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 모습이 오히려 현수의 가슴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자책감으로 새겨졌다. 그날 이후 이나의 모습은 현수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현수는 비서를 시켜 그녀의 계좌로 약속했던 위자료 5억 원이 현금으로 안전하게 송금되었는지 확인했고, 이것으로 나는 최소한의 도의를 지켰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이나가 떠난 지 약 1년 후 현수는 퇴근 후 밤늦게 노트북을 확인하다가 우연히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다. 발신자 주소가 수시로 바뀌는 익명의 계정으로부터였다. 이나 씨가 현재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매우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도박이나 사업 실패가 아닌 타의에 의해 도움이 필요합니다. 현수는 처음에는 그 메일을 경쟁사의 허위 정보나 사기 시도로 분류했다. 5억이면 당장은 평생 편히 살 텐데 무슨 소리야. 설마 1년 만에 다 썼을 리가. 그는 그렇게 생각하려 애썼다. 그러나 가끔 깊은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그 메일이 생각나면 가슴 한구석이 옥죄는 듯한 불안감에 시달렸다. 그는 비서에게 이나의 행적을 극비리에 회사와는 무관하게 살짝 알아보라 지시했다. 하지만 비서가 가져온 보고는 늘 똑같았다. 계좌 잔고는 0으로 나오며 최종 인출지는 지방 소도시의 한 은행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신용카드나 통신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마치 증발한 듯합니다. 그로부터 2년쯤 더 지났을까? 한송그룹과의 협력 관계가 공고해지고 현수 자신이 태사니앤드씨의 대표직에 오르며 회사가 안정을 찾자 현수는 이나에 대한 생각을 점점 덜하게 되었다. 새로운 삶, 한유진과의 사이에서 얻은 아이까지
새로운 가족에 익숙해지면서 과거는 희미해져 갔다. 그는 이날을 잊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존재를 자신의 삶에서 강제로 지워버렸다. 하지만 때때로 대학생이 된 미주와 고등학생이 된 윤호가 식사 자리에서 아빠, 엄마는 어디에 사세요? 정말 우리를 보지 않고 싶으신 거예요? 엄마는 왜 우리에게 연락 한 통 안 하세요? 라고 물을 때면 가슴을 바늘로 찔린 듯 그는 먹먹해졌다. 그는 늘 엄마는 멀리 있어서 엄마의 사정이 있어라고 뻔한 말로 얼버무렸다. 그는 아이들에게 이나가 편안한 곳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믿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거짓말했다. 다음 날 새벽 4시 현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벤츠를 타고 그 골목으로 향했다. 어둠에 잠긴 새벽거리는 낯설고 이질적이었다. 그는 그녀를 다시 보고 싶었고 동시에 그녀의 비참한 현실을 두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두려워졌다. 그가 도착한 곳에는 낡고 녹슨 하늘상회라는 간판이 걸린 고물상이 있었다. 간판의 페인트는 반쯤 벗겨져 있었고 마당에는 온갖 폐지와 고철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철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낡은 트로트 라디오 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다. 누구시오? 아직 영업 시간 전인데 안에서 50대쯤 되어 보이는 사내가 나왔다. 그는 기름때가 검게 묻은 두꺼운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낡은 면장갑을 끼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로에 절어 있었다. 저 실례합니다. 혹시 이 근처에서 고철 주우러 오는 여자 아십니까? 40대 초반에서 중반 사이로 보이고 키는 이만큼 오른손등에 희미한 꽃잎 모양 흉터가 있는 현수는 이나의 특징을 최대한 자세히 설명했다. 아, 그 여자요? 사내가 턱을 극적이며 현수의 고급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알죠. 거의 매일 새벽에 와요. 새벽 2시 반에서 3시 사이에 나타나서 4시까지 이 근처를 돌더니 4시 반쯤 되어서 꽉 채운 리어카에 실어가지고 오죠. 항상 조용하고 말도 별로 안 하는데 성실하기는 해요. 고철을 종류별로 분리하는 것도 깔끔하고 고철 상태가 좋으면 좀 더 주려고 해도 제가 번 만큼만 주세요라고 하더라고. 자기 못 이상은 절대 안 받으려는 사람이야.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여기 오신 지 내가 이 가게를 인수한 지 7년 됐는데 그때부터 꾸준히 봤으니까 한 7, 8년은 됐나? 처음 왔을 때는 마치 귀신 같았지. 뼈만 앙상하고 얼굴에 생기가 없어서 요새는 그래도 좀 살이 붙고 체격도 됐어. 고철 줍는 일도 익숙해진 거지. 현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7, 8년 그럼 이혼하고 2, 3년 정도 지나서부터 이런 극한의 노동을 하며 살았다는 말인가? 그녀에게 준 5억은 대체 어디로 간 것인가? 저 여자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한 번도 물어보신 적은? 물어봐야 입국 다물고 말 안 해요. 사생활이니까. 다만 가끔 리어카를 끌고 가다가 미주야, 윤호야 하고 중얼거리거나 찢어진 공책 같은 걸 발견하면 한참 들여다보더라고. 세상에 돈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당신은 누구시기에 이렇게 궁금해하시오? 조폭이야? 경찰? 저는 현수는 말문이 막혔다. 전 남편이라는 단어가 혀끝에 걸렸다가 목구멍으로 다시 넘어갔다.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그녀의 삶에 두 번째 폭력이 될 것만 같았다. 그냥 오래전에 알던 사람입니다. 혹시 그 사람 연락처나 주소는 아십니까? 혹시라도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그런 거 안 물어봤소. 현금 장사인데 뭐. 그런데 그 여자 요즘 좀 이상하다고요? 뭐가? 네, 며칠 전부터인가
자꾸 주변을 지나치게 두리번거리고 얼굴을 가리려고 하고 어젯밤에는 어둠 속에서 낯선 사람들이 휴대폰 카메라 같은 것을 들고 있는 것 같다며 무서워하더군요. 제가 누가 당신 같은 사람을 찍겠나라고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극도로 불안했지. 현수의 가슴이 조여들었다. 그가 본 그날 밤 그녀가 달아날 때의 극도의 공포와 수치심이 섞인 눈빛이 생각났다. 하여간 불쌍한 사람이야.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손등 흉터며 얼굴에 주름이며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이지. 고생 많이 한 티가 나. 당신이 정말 아는 사람이면 좀 도와주시오. 저렇게 사는 사람 보기 좋지 않소. 사는 게 지옥일 거야. 사장의 말에 현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 자리를 떠나 다시 차에 탔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그는 박 씨에게 전화를 걸어 그 여인 이나에 대한 과거 10년 동안의 모든 행적을 조사해 달라고 지시했다. 비용은 상관없으니 오늘 당장 착수하고 일주일 안에 보고해. 이번에는 정말로 그녀를 외면하지 않을 작정이었다. 며칠 후 현수는 회사의 창사 이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태산 ENC의 미래를 결정할 1조 원 규모의 대형 주상복합단지 입찰을 앞두고 있는 터라. 분위기는 팽팽한 긴장감이 가득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당장 회의 중단해야 합니다. 홍보팀 김 부장이 넥타이가 비뚤어진 채 회의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질려 있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비오듯 맺혀 있었다. 지금 회의 중이야, 김 부장. 무슨 일이기에 호들갑인가? 당장 나가. 유튜브에 유튜브 쇼츠에 영상이 떴는데요. 전 국민적인 관심사로 대표님 관련입니다. 김 부장이 손이 떨리는 채로 태블릿을 현수 앞에 내밀었다. 화면에는 너무나도 익숙한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다. 차갑고 푸른색 필터가 씌워진 새벽 골목 리어카를 끄는 여인. 그가 며칠 전 목격했던 바로 그 장면이었다. 카메라는 전문가급의 구도로 여인의 구겨진 모자, 더러워진 손, 그리고 클로즈업되는 오른손 등에 꽃잎 모양 흉터를 잔인하게 잡아냈다. 배경음악으로는 슬프고 애절한 피아노 선율이 깔렸다. 그리고 충격적인 자막이 붉은색 고딕체로 화면을 가득 채웠다. 충격 단독. 태산 ENC 강현수 대표의 전처. 길거리에서 고철 주어 연명 재벌의 이면. 버려진 예술가의 비참한 최후. 5억 위자료는 어디로? 지급 기록이 없다. 이게 대체 무슨 개수작이야. 현수의 손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영상은 계속 이어졌다. 이나가 손수레를 뒤집어 쓰레기통을 뒤지는 모습, 녹슨 철근을 힘겹게 들어올리는 모습, 고물상에서 몇 천 원짜리 지폐를 받고 쓸쓸히 돌아서는 모습. 모든 장면이 몰래 찍힌 철저히 동정심을 유발하도록 각도까지 계산된 악의적인 영상이었다. 조회수는 불과 2시간 만에 90만을 넘어 100만을 향해 가고 있었고 실시간 급상승 영상 1위에 올라와 있었다. 댓글을 보십시오. 대표님 여론이 최악입니다. 김 부장이 댓글창을 열었다. 그곳은 지옥의 아수라장과 같았다. 재벌이 전처를 이렇게 만들어? 진짜 인면수심의 개쓰레기네. 돈은 엄청 많으면서 전처는 굶어 죽게 내버려둬? 저런 인간이냐? 이런 놈이 대표라니. 태산 ENC 불매해야 됨. 위자료 5억? 거짓말임. 법원 문서 나왔는데 일체 지급 안 하기로 했대. 이 댓글들은 수백 개의 좋아요를 받고 있었다. 주가가 개장 이래 최대치로 폭락하고 있습니다. 재무이사가 노트북을 들고 숨을 헐떡이며 달려 들어왔다. 개장 30분 만에 하한가 가까운 15% 하락.
공포에 질린 투자자들이 투매에 들어갔습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국내외 주요 언론사에서 전화가 빗발칩니다. JTBC, MBC, SBS는 물론 AP통신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대표님, SNS가 난리 났습니다. 다음 입찰 프로젝트 관련 게시판까지 해시태그 태산이엔시 비리, 해시태그 강현수 전처 고철, 이 해시태그가 실시간 2위를 다투고 있어요. 직원들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뒤덮었다. 현수는 마치 마비된 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이 모든 것이 우발적인 폭로가 아닌 누군가의 치밀하게 계산된 계획된 공격이라는 것이 느껴졌다. 이날을 미행해 촬영한 것, 그 영상을 가장 파급력 높은 유튜브 쇼츠에 유포한 것, 심지어 위자료 미지급이라는 가짜 문서를 퍼뜨린 것까지 모두 침착하게 비상대책팀을 꾸려서 대처합시다. 현수가 간신히 입을 열었다. 김 부장, 홍보팀은 즉시 사실무근을 강조하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세요. 재무이사님, 주가 안정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자사주 매입과 방법을 동원하세요. 나머지 분들은 각자 업무에 집중해 주세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허했고 자신감이 없었다. 그가 가장 두려운 것은 회사의 위기가 아니라 이 모든 소동이 이나에게 미칠 영향이었다. 그녀는 이미 힘들게 살고 있는데 이제 세상의 잔인한 눈총까지 받아야 한다니. 그날 오후 현수는 최고 수준의 사립 탐정을 통해 놀라운 정보를 입수했다.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한 계정은 불과 3일 전에 생성된 가짜 계정이었고 IP 주소는 네덜란드와 싱가포르를 거쳐 우회된 것이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 영상 편집에 사용된 전문적인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정보가 특정 회사를 가리키고 있었다. 대표님, SNS에 퍼진 가짜 법원 문서와 기사, 그리고 이 영상은 모두 한강건설의 비윤리적 경쟁 공작팀에서 만든 것이라는 확실한 정황 증거를 포착했습니다. 한강건설은 이번 대형 입찰에서 태산이엔시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입니다. 그들은 태산이엔시 대표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혀 입찰 자격을 박탈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나 씨를 오래전부터 미행해서 영상을 찍고 그녀의 비참한 현실을 가장 극적인 순간에 이용해 나와 회사를 공격하는 거였군요. 현수는 탐정의 보고를 듣고 분노로 책상을 부술 듯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동시에 거대한 파도에 짓눌리는 듯한 무력감에 시달렸다. 그들이 이용한 비참한 현실이 거짓이 아닌 진실이기 때문이었다. 이나는 정말로 고철을 줍고 있었고 현수는 정말로 그녀를 버렸다. 이 진실이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현수는 자신의 과거의 실수가 현재의 자신과 회사를 파멸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에 극도의 절망을 느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날 저녁 현수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냉랭하게 식탁에 마주 앉아 있는 딸 미주와 아들 윤호를 발견했다. 19살 대학생이 된 미주의 얼굴에는 밤새 울었는지 눈물이 가득했고 20살 고3이 된 아들 윤호는 침묵 속에서 현수를 차가운 시선으로 노려보고 있었다. 아빠, 이게 진짜예요? 아니라고 말해줘요. 미주가 휴대폰 화면을 들이밀었다. 영상에 나온 사람이 우리 엄마 맞아요? 내가 어릴 때 기억하는 그 엄마. 우리에게 그림을 가르쳐주고 예쁘고 우아하시고 항상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던 엄마. 미주야, 윤호야, 아빠 말 좀 진정하고 들어봐. 진정하라고요? 온 세상이 다 알아요. 친구들이 다 봤고 학교 동아리 단톡방에 퍼졌고
교수님들도 다 알고 계셔요. 나 이제 학교 어떻게 다녀요? 모두가 나를 보고 제 엄마가 강남 뒷골목에서 고철 줍는 애야라고 수군거릴 거 아니에요? 아빠는 알면서도 우리에게 이 수치심을 안겨줬어요. 미주가 통곡하며 소리쳤다. 그녀의 눈에는 수치심, 배신감,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격렬한 분노가 가득했다. 엄마가 이런 끔찍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윤호가 조용히 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롭게 물었다. 그의 주먹은 꽉 쥐어져 하얗게 일어나 있었다. 우리는 이 큰 집에서 호화롭게 편하게 살면서 엄마는 새벽마다 곰팡이 핀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아빠가 사람이 맞아요? 그건 아빠도 몰랐어. 정말이야. 진짜 몰랐어. 미주야, 윤호야 거짓말. 변명하지 마세요. 미주가 휴대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강화유리 액정이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영상 보니까 아빠가 엄마 찾아간 게 찍혔었어. 엄마가 도망치는 것도 찍혔다고요. 아빠는 알고 있었으면서 우리한테는 10년 동안 숨긴 거잖아. 나는 그냥 얼핏 본 것 같아서 확인하러 갔을 뿐이야. 그게 엄마인지 확신하지 못했어. 그럼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요? 엄마를 봤다고 엄마가 그렇게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왜 진작에 말 안 한 거예요? 아빠는 엄마가 우리를 버리고 어딘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만들어낸 이야기를 믿게 했어요. 윤호의 목소리가 극도로 떨리고 있었다. 우리는 엄마가 우리를 버리고 새 남자 만나 어딘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엄마는 우리 등록금 때문에 나 엄마 찾아갈 거예요. 당장.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미주가 소리치며 현관으로 달려가려 했다. 현수가 그녀의 팔을 필사적으로 잡았다. 미주야. 지금은 위험해. 밖에 사냥개 같은 기자들이 너무 많아. 너희까지 노출되면 안 돼. 놓으세요. 아빠 때문에 엄마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이혼할 때 아빠가 뭐라고 했는지 나 다 들었어요. 돈으로 해결한다고. 당신은 새 인생 살아라고. 아빠는 엄마의 자존심을 짓밟았잖아요. 미주의 말에 현수는 심장에 못이 박힌 듯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그때 아이들이 깊이 자고 있는 줄 알았는데 미주가 문틈으로 그 치명적인 대화를 엿들었던 모양이다. 그 돈 어디 갔어요? 엄마한테 위자료 줬어요? 5억을 받았는데 왜 엄마는 고철을 주어야 하는 거예요? 설명해 보세요. 아빠가 그 돈까지 가로챘어요? 나는 분명히 그 돈을 약속대로 줬어. 엄마 계좌로. 나는 맹세해. 그럼 왜 엄마는 그렇게 사는 건데요? 대체 무슨 사정이 있는 거예요? 현수는 설명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떨굴 뿐이었다. 그 순간 윤호가 거실 테이블 위에 차키를 집어들었다. 아빠도 모르겠구나. 그럼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물어봐야 해. 더 이상 아빠 말은 못 믿겠어요. 그래요. 우리가 엄마 찾아요. 지금 당장. 아빠의 추악한 진실을 파헤쳐야 해. 미주와 윤호는 현수의 재질을 뿌리치고 현관문을 닫고 나갔다. 현수는 홀로 거실에 남아 무너진 채 서 있었다. 벽에 걸린 10년 전 가족 사진 속 행복하게 웃고 있는 이나의 모습이 그의 가슴을 후벼 팠다. 다음 날 사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SNS와 주요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현수에 대한 비난이 걷잡을 수 없이 퍼졌다. 대표님, 이거 보셔야겠습니다. 이걸로 인해 여론은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비서실장 한 과장이 서류 뭉치를 들고 왔다. 그의 얼굴에도 불안감이 역력했다. 온라인에 떠도는 문서들인데요. 서울가정법원 판결문이라고 주장하는 게 나왔습니다. 고도로 치밀하게 위조된 거예요. 원래 법원 서류와 구별이 안 갈 정도입니다. 판결문?
현수가 서류를 펼쳤다. 사건 번호 2010-단 3590. 선우이나와 강현수 이혼 소송 판결문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내용을 읽는 순간 그의 혈압이 급상승하는 것이 느껴졌다. 주문 1원 피고의 이혼을 인정한다. 이자녀 미주, 윤호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권자는 피고 강현수로 한다. 3피고 강현수는 원고 선우이나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일체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 4원고 선우이나는 자녀에 대한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을 영구히 포기한다. 이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나는 위자료 5억을 줬어. 당시 이체 기록과 법원의 서류도 제출했고 왜 면접교섭권까지 포기해?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 하지만 이 문서가 현재 수만 건씩 SNS에서 퍼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게 진짜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저희 측 전문가들이 위조다라고 해명해도 태산이앤드씨가 돈으로 법원을 매수했다거나 언론을 통제한다라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한 과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다.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어느 인터넷 언론사가 쓴 단독 기사라는 건데 제목부터 자극적입니다. 강현수, 이혼 후 전처 명예재산 몰래 회수. 빈털터리로 만들어 선우이나 씨 전 남편의 협박과 스토킹에 시달려 재기 못해 태산이앤드씨 한송그룹과의 정략 결혼 위에 전처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악마 같은 소리. 이건 완전히 지어낸 거잖아. 내가 스토킹을 해? 현수가 격분하여 책상을 내리쳤다. 이나를 내가 협박하다니? 스토킹하다니? 그런 적 없어. 나는 오히려 그녀가 새 삶을 살기를 바랐어. 그리고 이건 한 인터넷 방송 채널의 제보자 인터뷰라고 합니다. 한 과장이 태블릿에서 영상을 재생했다. 마스크와 모자로 모자이크 처리된 사람이 나와서 목소리까지 변조되어 말했다. 저는 선우이나 씨의 대학 동창입니다. 강 대표는 이혼 후에도 이나 씨를 집요하게 괴롭혔어요. 이나 씨가 미술학원을 차리려고 하자 건물주에게 압력을 넣어 계약을 취소시켰고 취직도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나 씨가 아르바이트라도 하려고 하면 직장 상사에게 전화를 걸어 그 일자리를 없애버렸어요. 결국 이나 씨는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자 가족을 위해 이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이 새끼가 누구야 대체? 현수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누가 이런 파렴치한 짓을 한 거야? 누가 나를 이렇게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거냐고. 제 생각엔 99%의 확률로 한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경쟁사에서 대표님을 실각시키려는 공작입니다. 이번 대형 프로젝트 입찰권은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향방을 가를 정도의 규모입니다. 태산이앤드씨가 유력한 후보였는데 이 사건으로 탈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강건설 회장 측의 직속팀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수는 이를 악물었다. 누군가 자신의 과거와 이나의 삶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악용했다. 이나를 미행하고 영상을 찍고 가짜 문서를 만들고 거짓 증인까지 내세우고 하지만 그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건 이 모든 공격의 바탕이 진실이라는 뼈대 위에 세워졌다는 것이었다. 이나는 정말로 고철을 줍고 있었고 그는 정말로 그녀를 버렸다. 이것만은 조작이 아니었다. 그날 밤 현수는 위스키를 홀짝이며 집에서 홀로 고독한 고민에 잠겼다. 그때 그의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딸 미주였다. 아빠, 우리가 엄마 찾았어요. 지금 윤우랑 같이 있어요. 뭐? 어디 있어? 다친 데는 없어? 그건 말하지 않을 거예요. 아빠가 오면 엄마가 또 도망갈 것 같아서 엄마가 아빠를 무서워해요. 미주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갑고 단호했다. 근데 아빠, 우리가 엄마에 대해 180도 잘못 알고 있었어요. 엄마는 우리와 아빠 가족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무슨 소리야? 5억은? 엄마는 이혼하자마자 위자료 5억을 받았대요. 하지만 그 돈을 엄마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어요. 이혼 직후 아빠의 어머니, 즉 할머니가 위급한 심장 수술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엄마는 아빠에게 폐를 끼치기 싫어서 그 수술비로 2억 5천만 원을 먼저 냈다고 해요. 할머니를 진심으로 가족처럼 생각했으니까 현수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충격에 휩싸였다. 어머니 수술비를 이나가 냈다고? 나는 그 돈을 한유진에게 의존하느라 그리고 외삼촌이 사업에 실패하며 큰 빚을 지게 되었는데 엄마가 정의감에 그 빚에 연대보증을 섰고 외삼촌이 도망치면서 엄마가 빚을 떠안게 되었어요. 남은 2억 5천을 갚는데 썼대요. 그 과정에서 돈을 빨리 불려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고 싶었던 마음에 한 사기꾼이 유혹에 빠져 남은 돈까지 투자하다 전부 잃는 바람에 결국 몇 년 만에 5억은 바닥을 보였습니다. 미주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껴 울었다. 엄마는 자신의 돈이 아니라 아빠, 가족과 친정 가족을 위해 5억을 썼던 거예요. 게다가 엄마는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었어요. 우리를 보고 싶어서 우리 학교 근처, 학원 근처를 맨날 맴돌았대요. 우리가 학교에 다니는 모습, 친구들이랑 떠드는 모습 몰래 담벼락 뒤에 숨어서. 그런데 엄마는 한 번도 초라해진 모습 때문에 나서지 못했어요. 엄마가 일부러 낡은 옷을 입고 모자를 눌러 쓰고 다녔으니까 자신을 알아볼까봐 두려워서. 현수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이나가 그토록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희생을 해왔다니. 미주야, 제발 어디 있는지 말해줘. 아빠가 가서 용서를 빌게. 아니요, 아빠는 내일 새벽에 그 골목으로 오세요. 엄마는 아직 아빠를 혼자 보기 힘들어 하세요. 저와 윤호가 중간에 있을 거예요. 전화가 끊겼다. 현수는 무력하게 소파에 주저앉았다. 이나의 숭고한 희생, 아이들의 상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용하는 외부의 악에 그는 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새벽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4시경 강현수는 미주, 윤호와 다시 그 익숙한 골목에서 만났다. 두 아이의 얼굴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결의가 뒤섞인 채 잠을 못 이룬 흔적이 선명했다. 여기요. 여기 엄마의 피가 있어요. 윤호의 외침에 현수와 미주가 달려갔다. 골목 구석, 벽에 세워져 있던 리어카가 넘어지며 철근과 고철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낡은 리어카 손잡이에는 선명하고 붉은 핏자국이 묻어 있었다. 엄마가 다친 거 아니에요? 누가 엄마를 해친 거예요? 설마 그 유튜버들이? 미주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다. 현수가 주변을 살폈다. 그때 차디찬 담벼락에 기댄 채 떨어진 낡은 수첩이 보였다. 표지는 너무 달아서 원래 색조차 알아볼 수 없었고 모서리는 너덜너덜했다. 이거 엄마 수첩인가 봐. 현수가 수첩을 집어들었다.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다. 펼치자 빽빽하게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이나의 고통과 아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했다. 2017년 3월 5일 고철 35kg 2만 1천원 미주 학원비 20만원 중 일부 입금 낭은 17만 9천원은 다음에 미주가 이번에 수학 경시대회에 나간다고 했다. 꼭 보내야 해. 2017년 3월 10일 고철 42kg 2만 5천원 윤호 교복비 15만원 중
일부 입금 내가 사준 교복이. 부끄럽지 않도록 교복 사진 찍어서 보관함. 정말 잘생겼다. 현수 씨를 닮아서 키가 크겠지? 2017년 4월 8일 고철 38kg 23,000원 미주 미술학원비 25만원 중 일부 입금 미주 가림. 정말 잘 그린다. 예전의 나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 재능을 포기하게 할 수는 없어. 페이지를 넘길수록 기록은 계속됐다. 매일매일 한치의 빈틈도 없이 고철을 팔아번 돈의 액수와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그리고 간간히 적힌 그녀의 마음이. 현수는 자신이 10년 동안 모른 척했던 진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릎을 꿇을 뻔했다. 2019년 6월 15일 고철 51kg 3만원. 윤호 생일 선물 농구화 8만원 보냄. 부족한 5만원은 지난주에 모아둔 거로 채움. 새벽에 일어나서 2구역을 더 돌았지. 윤호 좋아할까? 매일 농구만 하더라. 2020년 2월 3일 고철 47kg 28,000원 미주 대학 입학 축하금 50만원 중 일부 입금. 미주가 꿈에 그리던 S대 미술학과에 합격했다. 엄마가 너무 자랑스럽다. 현수 씨에게 말해주고 싶다 하지만 2021년 9월 10일 고철 55kg 33,000원 윤호 수학여행비 30만원 중 일부 입금. 엄마 없다고. 친구들에게 기죽으면 안 되는데 친구들처럼 부족함 없이 즐겼으면 혹시라도 아빠가 안 챙겨줄까봐 걱정돼서 미리 보냈지. 2022년 11월 25일 고철 40kg 24,000원 미주 생일 선물. 따뜻한 캐시미어 코트 10만원 보냄. 날씨 추운데 따뜻하게 입겠지? 엄마가 하루도 빠짐없이 이러고 있었어요? 미주가 수첩을 보며 통곡했다. 그녀의 눈물이 수첩 페이지에 잉크처럼 번져갔다. 윤호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그의 어깨는 극심한 슬픔으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내가 받은 돈, 내가 쓴 돈이 전부 엄마가 이렇게 새벽 찬바람 맞으며 고생해서 하루하루 철판 주워서 번 거였어요? 나는 그냥 아빠가 준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당연히 받았는데 나는 엄마가 우릴 버리고 떠나버린 매정한 엄마라고 생각했어요. 아빠가 엄마는 새 삶을 살기로 했어라고 말했으니까. 그래서 엄마를 원망했어요. 윤호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서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근데 엄마는 단 한 번도 우릴 버린 적이 없었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계속 우릴 지켜봤고 우리의 성적표와 행복을 지켜봤던 거잖아요. 현수는 수첩의 마지막 장을 펼쳤다. 거기엔 미주와 윤호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미주야, 윤호야, 엄마는 너희를 항상 그리고 영원히 사랑한다. 너희가 잘 크는 모습을 멀리서라도 보는 게 엄마의 유일한 기쁨이야. 가끔은 너희가 길을 걸어오면 행여나 들킬까봐 몰래 숨어서 바라보곤 해. 미주는 점점 예뻐지고 윤호는 훤칠하게 자랐구나. 너희가 행복하다면 엄마의 이 초라한 모습이 너희에게 창피하겠지만 엄마는 괜찮아. 너희만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하니까. 너희의 성공이 엄마의 삶의 이유야. 항상 너희 곁에 있는 엄마가 엄마. 미주가 수첩을 가슴에 꼭 안고 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음을 터뜨렸다. 현수는 두 아이를 바라보며 자신이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과오의 무게에 짓눌려 숨쉬는 것조차 힘들었다. 또 다른 새벽 4시 강현수와 미주, 윤호는 두터운 외투를 입은 채 그 익숙한 골목 모퉁이에 서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그들의 옷자락을 스쳤지만 아무도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 그들의 심장은 긴장감과 기대감으로 쿵쾅거리고 있었다. 저 멀리서 리어카 바퀴가 울퉁불퉁한 길을 구르는 특유의 금속성 소리가 들려왔다. 저기 오시는 것 같아요.
저 소리 매일 들었을 텐데. 미주가 목매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둠 속에서 한 여인의 실루엣이 선명해지기 시작했다. 밤샘 작업으로 구부정한 허리로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오는 모습, 그녀의 걸음걸이는 매우 느리고 힘겨워 보였다. 엄마. 윤호가 참지 못하고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이나가 멈춰 섰다. 그녀의 얼굴에 숨길 수 없는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스쳤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모자를 더 낮게 눌러쓰려 했고 자신의 지저분한 손을 등 뒤로 감추려 했다. 윤호? 미주? 너희가 왜 여기 안 돼? 너희가 이런 곳에 오면 안 돼. 엄마. 엄마 맞죠? 미주가 울음을 터뜨리며 달려가서 이나를 껴안았다. 이나는 잠시 석고상처럼 얼어붙었다가 떨리는 손으로 딸의 등을 쓰다듬었다. 그 손은 고철에 긁히고 거칠고 균열이 가 있었지만 그 온기만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다. 너희가 왜 여기?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나 같은 엄마를 보면 안 되는데. 왜요? 왜 안 돼요? 엄마가 우리 엄마인데. 우리가 얼마나 엄마를 보고 싶어 했는지 알아요? 나는 너희한테 창피한 엄마야.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너희 친구들이 알면 너희가 놀림받을까봐 엄마는 너희의 행복을 망치고 싶지 않아. 창피하지 않아요. 엄마는 우리가 아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에요. 윤호가 다가와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우리한테 보내준 돈, 그 5억의 진짜 행방 다 알았어요. 이 수첩도 봤고요. 윤호가 주머니에서 눈물 자국이 선명한 그 낡은 수첩을 꺼냈다. 이나의 눈이 충격과 경악으로 동공이 커졌다. 엄마는 한 번도 우릴 버리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힘들게 우리를 지켜봐 왔잖아요. 할머니 수술비까지 다 엄마가. 이나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쏟아졌다. 그녀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거칠고 주름진 손으로 두 아이의 얼굴을 번갈아 가며 어루만졌다. 미주야, 윤호야, 많이 컸구나. 정말 많이. 엄마가 미안해. 이나. 현수가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이나가 고개를 돌렸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10년이라는 잔혹한 세월이 그들 사이를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널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었어. 내가 너무 못났어.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다 지나간 일인데. 당신은 당신의 새 삶이 있잖아요. 이나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서져 있었지만 예전처럼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 하지는 않았다. 알아.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어. 당신이 왜 5억을 썼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든 것을 알고 싶어.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속죄하고 보상하고 싶어. 보상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저는 고철을 줍는 게 편해요. 이나가 리어카를 다시 잡으려 했다. 미주가 단호하게 그만두라고 막아섰다. 안 돼요. 엄마, 이제 그만해요. 이 리어카는 이제 우리가 끌게요. 우리한테 오세요. 우리가 엄마를 지킬 거예요. 아빠의 집이 아닌 우리만의 보금자리에서. 그래. 엄마, 이젠 우리가 엄마를 지킬게요. 엄마는 이제 쉬어야 해요. 엄마의 손은 이런 쇠붙이나 잡는 손이 아니라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던 손이잖아요. 윤호도 이나의 손을 잡았다. 이나는 두 아이를 번갈아 보다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1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눈물과 억눌린 고통을 터뜨렸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마치 단단히 쌓여있던 댐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미안해. 너희에게 미안해. 엄마가 너희를 보고 싶어서 매일 밤 미칠 것 같았어. 미안할 거 없어요. 엄마가 우리에게는 최고의 엄마예요. 미주와 윤호도 엄마를 껴안고 함께 울었다. 현수는 그 모습을 멀찍이서 바라보며 자신은
이 가족의 성스러운 아픔에 함께할 자격조차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들어가자. 여기 너무 추워. 당신 감기 걸려. 네 사람은 새벽 골목에서 서로를 껴안고 있었다. 고철로 가득 찬 리어카는 그 뒤 곁에 버려진 채로 있었다. 이제 그것을 그녀 혼자 끌 필요는 없었다. 그들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하는 한 동쪽 하늘이 보랏빛에서 옅은 분홍빛 그리고 강렬한 금빛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모든 진실이 여론과 법정 위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현수의 지시로 착수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영상과 법정 문서를 조작하고 유포한 것은 철저히 계획된 경쟁사 한강건설의 소행이었고 관련자들은 모두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태산이엔씨는 한강건설을 대규모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 혐의로 고소했고 법정 싸움에서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나가 위자료 5억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하나둘씩 드러났습니다. 이혼 직후 현수의 어머니, 즉 그녀의 시어머니가 위급한 심장 수술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그 수술비로 2억이 넘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또한 그녀의 친정 동생이 사업에 실패하며 큰 빚을 지게 되었고 이나는 그 빚의 보증을 서 있다가 동생이 도망치며 연대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사기꾼의 유혹에 빠져 남은 돈을 투자하다 전부 잃는 바람에 결국 몇 년 만에 5억은 바닥을 보였습니다. 자존심이 강했던 그녀는 현수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고 결국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로 고철 줍는 삶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태산이엔씨 주가는 진실이 밝혀지고 대표의 인간적인 면모가 알려지면서 오히려 사건 전보다 30% 이상 급등했습니다. 강현수 대표의 전처에 대한 진실한 사과와 속죄 그리고 가족에 대한 애정이 대중의 지지를 받은 덕분이었습니다. 현재 이나는 미주, 윤호와 함께 강남을 떠나 조용하고 햇살이 잘 드는 주택가에 자리한 작은 주택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미술, 작업실을 겸한 공간을 마련했고 10년 만에 붓을 다시 잡았습니다. 현수는 매주 그들을 찾아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가족이 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속죄하며 아이들의 존경받는 어머니로서 그녀의 자리를 지켜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새벽 골목에 버려졌던 리어카는 선우이나 씨의 동의하에 국립민속박물관의 현대사회의 가족의 특별 전시실에 기증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그 짐의 무게라는 이름으로 전시된 이 리어카는 수많은 관람객들에게 가족의 소중함과 희생의 의미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현수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비로소 10년 만에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성공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버리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한 기업가의 성공이 아닌 한 가족의 용서와 치유의 서막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은 결국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과 용서는 가장 큰 치유의 힘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